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무용수로 무대 위에서 활약했었지만 부상을 입고서 현재는 무용수 생활을 그만둔 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언제나 부담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춤추고 움직이는 것을 즐기며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평생 즐겁게 해온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게 가슴 아파하지만 가끔은 후련한 마음도 느낍니다. 무용을 사랑하게 시작했지만 매일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했던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연습실에 박혀 있어서 바깥 세상의 소식을 모를 때도 많았고 유행이라는 것도 잘 모르았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학습과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사랑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난 바보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평생을 절제하고 참아오다 보니 인내심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늘 참고 견뎠고 결혼 생활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었어요. 인내심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다른 해결책을 모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의 일로 인해 더 이상 참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오늘날의 나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간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무용을 접했어요. 그때부터 무용수가 되는 꿈을 키워왔죠.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어릴 때 못다한 감동을 느꼈어요. 인생 10년 차의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그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 그 순간 저는 평생의 첫사랑을 만나버렸어요. 무용과 사랑에 빠져버린 저는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설득해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은 일부 취미로만 여기기를 원했겠지만 나중에는 평생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며 10살에 무용을 시작한 제가. 그 이후 저는 매일 연습과 레슨을 받으며 춤을 마스터하고 무용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박혀도 매일 연습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예정대로 무용학원에 진학하여 무용수로 성장했습니다. 식사와 운동 관리를 소홀히 하기는 어려웠지만 춤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하나하나 동작을 완벽히 하고 갈 때 느끼는 행복함도 있었고 춤추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무용을 하며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용수로서 성공하기는 힘들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무용을 사랑하면서도 대회와 경쟁의 압박에 시달렸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연습하고 노력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쉬는 동안 연습하는 것을 떠올리며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춤을 떠올렸습니다. 무용수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에 대한 강박이 있었지만 때때로 다른 친구들처럼 떡볶이나 치킨을 먹고 싶었고 그렇기에 인생이 짜증스러웠다. 셋이 서로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었기에 견뎌야 했다. 더구나 부모님의 어렵게 뒤지는 지원을 잘 알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그 덕분에 나는 인내력 하나는 평범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았다. 가끔은 미련스럽게 너무 참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무용을 하며 그 인내심이 큰 장점이 되었다. 그러한 노력 끝에 대학에 입학해 무용과 전공했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탔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내가 원했던 대로 무용수가 되었다. 입단하고 돈을 받으며 춤을 추게 된 것은 내 꿈을 이뤘음을 느꼈다. 더 힘들고 중요한 것들이 올 텐데도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다. 바라는 대로 이뤄낸 뒤 계속해서 무용을 열심히 했다. 평생 연습만 했기에 다른 동료들이 노는 동안에도 나는 연습실을 지키며 공부했고 내 별명은 연습실 지방이었다. 연애나 여행은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지만 그래도 나는 무용사로서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무용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힘든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미련을 품는 것조차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30이 넘도록 한 번 제대로 만난 남자가 없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만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공연과 연습에만 몰두했던 나는 어디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가끔 지인들이 소개를 시켜준다는 얘기도 했지만 연애에 시간을 쏟기에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 소개팅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무용 이외에는 관심이 없던 나는 이런 이유로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생긴 연예인을 봐도 특별히 생각나지 않았고 주변에서 자주 묻는 이상형 질문에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을 알았어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동료 무용수의 지인으로 소개해 주었던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마침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가끔 지인이나 팬들이 찾아오는 중이었지만 나는 이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공연 잘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출 수가 있는지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봐야겠어요. 뒷일은 안 가도 되겠죠? 오늘 제가 다들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근데 좀 피곤하고 술을 못해서요. 별로 술을 못하고 피곤해서 미뤄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게 같이 오라고 해서요. 오늘 같이 가자. 너 때문에 큰일이 생겨 바로 내가 없어도 되나? 너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뭐야? 사실 성씨 팬이라서 공연 보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어서 나 때문에 회식을 주최하게 해준 거지 이 동료의 의도를 모르는데. 남자가 왜 날 관심이 있을까? 그 호의가 부담스러운데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네주더라고요. 회사명과 사장 기적힌 이름이 있었어요. 그 회사는 몇 번 들어본 벤처 기업이었는데 나이가 어리게 사장 직함을 맡은 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대표라는 이야기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지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호감있게 여기는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쉬움 없이 그렇게 생각했고 어쩌면 거만하고 사치스러운 존재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명함을 받았지만 연락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제가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틀렸어요. 호영 씨는 그날 이후 제 공연마다 늘 찾아왔어요. 그는 공연을 잘 즐겼다며 꽃다발을 건네며 정말 달콤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나에게 관중으로서, 팬으로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었어요. 그래서 호영 씨는 매번 공연을 빠짐없이 봐주었고 언젠가는 나가 먼저 기다리는 일이 되었어요. 사실 매번 공연을 보러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매번 같은 공연을 보다 보면 지루해질 텐데 지날 때마다 제 컨디션을 유지하며 자신이 좋다고 느꼈던 부분을 직접 코멘트하는 것을 듣다 보니 나도 그 사람을 가벼운 마음으로 다룰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며 저와 호영 씨를 어울리게 하고 싶다고 해서 신나해했어요. 혹시 단비를 통해 그 사람을 놓칠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연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너 죽을 때까지 연애하고 결혼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해요. 너도 벌써 30이라고. 언제까지 더 좋다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솔직히 호영 씨 정도면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데에 너는 운 좋은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안 놓지. 너 괜히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나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봐. 얘기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저도 그쯤 되니 그 사람을 모른 척하기 어려웠고 사실 한 번씩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했어요. 열혈 팬이어도 그 정도 서원은 들어줄만 했기에 결국 저는 그 사람 뜻대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식당 관리를 열심히 하는 저를 배려해서 적절한 식당을 골라온 호양 씨는 식사 자리 내내 저를 즐겁게 해줬어요. 사실 저는 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공연을 보러 다니는 적도 없고 제가 예술은 잘 몰랐어요.
근데 아성 씨가 공연하는 걸 보니까 예술이 뭔지 단번에 알았어요. 예술이란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냥 보면 느끼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죠? 내가 자기에게 선입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은 최대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려 많은 애를 썼어요. 내 외형과 무용수라는 허울에 끌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과 내가 존경하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의 말을 믿지 않고 호영 씨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호영 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는 모습에도 허세가 없고 소박한 모습에 호감이 갔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호영 씨가 체면 있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서 먹은 걸 다 개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호영 씨가 연애를 많이 해봤고 긴장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최악이라 해도 신청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의 노력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호영 씨가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 호영 씨는 정말 잘해줬어요. 바쁘더라도 공연을 못 볼 때 꽃과 선물을 보내고 제 공연을 봐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주며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제게 맞춰주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은 다 나에게 맡기라며 전속 비서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라고 하며 그가 뒤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그 남자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정말 이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후 무용을 열심히 연습한 뒤에도 새로운 이유를 발견했죠. 우리는 행복한 연인이 되었고 나는 이제 연애의 감정을 늦게까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보고 싶었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항상 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며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매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서로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제안을 받고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님이 기쁘게 환영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딸바보가 있던 분이었어요. 제가 3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유일한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려온다니 아버지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아버지는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호영 씨에게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이 자네, 우리 딸이 무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도 그녀가 무용을 계속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냐? 그래요. 제가 아볼 만큼 아성이나 가 무용을 끝까지 해주길 원합니다. 제 지원이 필요하면 끝까지 지원할 거예요. 그럼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가방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을 걸까 걱정되지 않느냐? 내가 어디까지 대단한 일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성이를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며 평생 그녀를 위해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성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며 가정일이나 집안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소망이고 저도 아성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도 있고 아버님도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무서워 떨면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제 행복을 약속하는 호영 씨를 보니 저는 왠지 뿌듯해졌죠. 그동안 부모님이 무용하는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졌는지 잘 알기에 저는 결혼을 해서도 오래도 일하고 싶었고 걱정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잘난 남편 덕에 저는 호텔 결혼식에 좋은 신혼집까지 얻으며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제가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며 칭찬과 부러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부분은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임신하며 무용을 포기하게 되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제 남편은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임신 강요도 살림 요구도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겨줬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마실 채소 집을 내려주고 컨디션에 예민한 저를 위해 직접 잠자리를 봐주고 기도했어요. 자기도 사업화 내라 바쁘면 그런 세심한 것들까지 챙겨주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더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시집 보내고도 여전히 걱정이 많으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잘 저는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남편은 나의 노력으로 살아남게 해줬어요. 체조도 일찍 결혼한 후에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일과 결혼을 동시에 성취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여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제 남편이 애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칭찬이 익숙해지자 행복에 빠졌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 시절이라 부부관계도 좋았고 메인 무용수로 선정돼 행복했어요. 예전처럼 결혼이 커리어에 지장을 줄 것 같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불행은 행복한 때에 찾아왔어요. 연습 중 큰 실수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깊은 고통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갔고 그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번의 수술이 남아도 무용을 다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처가 많고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일상생활의 문제는 없지만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남편은 안심했지만 무용을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제게는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그래도 다행이라며 저를 붙들어 주셨지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에도 힘을 낼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저 끌려다니듯 수술을 받았고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저런 2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던 무용을 처음으로 쉬게 되었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홀로 빈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시 무용을 해보려 더 열심히 재피화를 다녔지만 당장은 뛰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일상생활론 도금방 보러 가지 못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봤지만 그건 고통만 더 할 뿐이었습니다. 몸에 한 곳이 탈이 나다 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 몸은 절대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재피화의 치료로도 회복되지 못한 저는 결국 평생 해온 무용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90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에 쏟아부었던 일을 포기하게 된 이 좌절감은 제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겨우 30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뭘 해야 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며 다독이던 남편도 계속되는 저의 좌절의 이골이 나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어. 어차피 무용일은 수명이 짧은 것이란다. 너도 잘 해봤자 몇 년 더 있는 것뿐이야. 일찍 그만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 위로는 못하겠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언젠가 춤추는 내 모습이 좋다고 하며 평생 있으면 좋을 거라고 했지? 그건 그땐 얘기였어. 설마 진짜로 평생 춤이나 추구할 생각이었나? 너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야. 젊을 때 치기로 하는 거지?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살림을 배우고 집에서 내조하며 육아에 전념해.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뭐가 걱정이야? 꿈을 잃게 된 나의 상황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믿었던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더 충격이었어. 언젠가 날 위해 꿈을 지지해줄 줄 알았던 사람이 나의 상황이 변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그럴까? 속았던 것일까 생각이 들 정도였어. 기대할 곳이 없어진 탓인지 그 후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어. 진통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었지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살이 찌고 힘들어하는 저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고
제가 뚱뚱하고 볼품없다며 막말까지 내뱉습니다. 당신 지금 꼴이 어떤지 알아요? 요즘 거울도 안 보고 치아주 좀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때는 백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무용을 관뒀다고 세상이 무너져 버릴 만큼 힘들다고 혼자 난리를 치느라고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제가 더 힘들어요. 집에 있는 당신이 힘들겠어요. 살이 쪘으면 어디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지방흡입이라도 받던가. 아, 진짜 못 봐줘. 쓰니까 어떻게 좀 도와봐. 살이 좀 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는 했지만 스스로도 제 처지를 알고 있는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그럴수록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 오늘 모임 따라오지 마세요. 왜 오늘은 부부 동행 아니에요? 부부 동행만이던 뭐던 그 꼴을 해서 다 가려고 미쳤어요. 누구 쪽으로서 뒤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나는 오늘 당신을 따라가려고 세워졌는데, 호박에 줄 거 와서 수박 되냐? 세워졌을 때 사서 뭐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다 허풍대에 쓰지 말라고요. 그 돈이 있으면 옷을 사는 대신 다이어트 약이라도 사 먹어라. 몸매를 보여줄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짝팔려서 나를 데리고 다니기도 싫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살찐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계속 살을 빼라고 하지 않아서 서운한데 그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나를 상처 주었어요. 차라리 그게 더 좋았을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가 몰래 외도까지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뻔하게 알려주는 변명에 여자 향수 냄새를 뒤늦게 거부하는 남편.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슬펐어요. 남편의 외도는 분명하게 보여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내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변심을 알고 있음에도 직면하기 싫어하며 그저 모르게 굴었고 남편 또한 나가 얼마든지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참 후 남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나는 당신 뒤를 따라다니지 않을 거고 당신 비위를 맞출 수도 없어. 너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살이 빠지지 않으면서 그럴 수 없어. 내가 널 더 이상 위해할 수 없어. 넌 정말로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바람이 났을 뿐이야. 내가 살찌는 건 나 때문이 아닌데 왜 날 탓해? 그리고 무용을 그만두는 것도 이전에 김화성 때문이 아니라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넌 너무 지친다. 일하고 피곤하게 집에 오면 너는 뒷북만 쳐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랑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너를 와이프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는 그냥 버릴 소모품 같은 존재야.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해야 해.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도 다 계산 때문이야. 무용할은 예쁘고 고급한 와이프 같은 건 값어치가 있는데 넌 이제 뭐야? 집에서 밥을 해주는 식충이 같은 건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몸만 회복하면 뭐라도 하겠다고 했잖아. 돈을 벌겠다고도 했잖아. 그런데 왜 그건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안 돼. 야한 야구 사실 지금 이런 얘기도 다 불필요한 얘기야. 너도 뭐하러 이런 소리 듣고 있어? 그냥 곱게 이야기하면 될걸. 나는 그냥 이혼을 못해. 못해야 하는 외모가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혼해 줄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뭐 당신도 밥 벌어 먹고 살려면 학원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돈이 있어야 할 건데 그게 한두 푼이겠어? 그거 내가 되어줄게. 그래서 당신도 계산 잘해서 좋게 말할 때 그냥 고백해. 돈 위자료 같은 것 때문에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는 돈 필요 없고 그런 돈이면 더욱 받을 생각 없어. 어차피 당신이 바람 펴서 나한테 이혼을 요구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야? 사실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나랑 헤어지고 상간 여랑 결혼하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대로 이혼해주면 더욱 비참해질 것 같아서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뒤로 대놓고 서든 여를 만나며 제 속을 긁어놓고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남편을 지켜보던 제 속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는 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매일같이 이혼을 요구하며 절을 몇 시간에도 하면서 저는 눈을 감고 계속 참고 싶었지만 무용을 할 때에도 참다 보면 고통이 둔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몸보다 더 얇게 흐르기 때문에 잘 참고 있는 것 같은데도 피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때 많이 지쳐 보였던 것 같아 아버지는 제 상태를 걱정하셨고 매일같이 저의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단순히 괜찮다, 잘 지냈어요 라는 말만 하면서 혹시 사실을 들킬까봐 친정으로 찾아가지도 못했죠. 그러더니 결국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주고 마주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참고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슬픔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침묵의 아버지는 제가 입을 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되자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변심은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상관없이 영화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집에 돌아올 때 네가 무엇을 챙겨갈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을 피하려고 아버지를 안방으로 안내했고 남편을 홀로 맞았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이 크게 화를 냈고 앞으로 다가와 욕을 내뱉었어요. 언제 이혼할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뭐 더 뜯어먹으려고 이혼하지 않는 거야? 얼마를 원해서 이러냐고. 그러자 나는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줄 거라 했지만 남편은 화가 나서 세계적인 욕설을 던져댔고 나에게 손을 휘두르며 나를 때렸죠. 그에 대한 분노가 제겐 처음이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나서면서 하하쿵 쓰러지면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때려야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즉시 남편을 공격했어요. 실수를 범하셨지만 분노로 가득 찼고 제가 그분의 화를 짊어지면서 30대의 남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였습니다. 그 어젯날에 아저씨가 싸운 것을 볼 수 있어서 많이 놀랐을 거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일생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었고 남편 정도는 충분히 때려눕힐 수 있는 분이셨어. 사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조금 무서워했었어.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족을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 했던 나는 오히려 남편이 불쌍해 보일 정도였지. 그러나 남편이 저를 때려 누르려 할 때 그가 받아야 하는 게 있음을 알 수 있었어. 그때 나는 내심 안심했어. 그래도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기는 싫었기에 그만 죽겠다 싶을 때 우리 아버지를 말렸어. 그때 남편의 얼굴을 보니 피가 나서 거의 죽을 것 같았어. 솔직히 그 순간에도 남편을 걱정했고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어. 정말 웃긴 건 남편이 기절할 정도로 날 맞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 것이었어. 그곳에서 남편이 용서하길 바랬어. 용서해 주세요. 지금 대처하는데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때문에 생명이 있어. 너를 죽이려 했었어. 잘못했습니다. 강의 앞에서는 나착하고 소심한 남편이 강한 것이었네요. 한때 사랑하고 기대했던 남편이 결국 그런 인간이었구나 싶어서 더욱 씁쓸해지기만 했네요.
어둡고 참아왔던 나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상대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일을 내가 뭐든 울 부르지 않아야? 차라리 아버지처럼 그를 까기를 바랐어요. 후회도 들었죠? 그것을 늦게까지 깨닫게 된 제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한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이뤄줄 테니까. 솔직히 너 같은 놈을 어찌 사냐. 생각해보니 니들끼리 사는데 왜 날 희생하느냐. 그게 대수인가 싶네. 또 내가 원한 대로 합의 이혼을 하겠다. 너도 나와 합의하면서 위자료 같은 건 안 받을 거니까? 너도 아빠한테 바탕을 바라지 말고 서로 청결하게 합의 이혼하면 좋겠어. 제게 이런 일에 무서움도 없고 걱정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놈이 뒤늦게라도 아버지를 폭행했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단자로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다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결심하고 서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그날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르다가도 이제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혼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벗어난 후에는 다시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녀가 생겼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부모님의 힘을 받아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돈을 모아 학원을 차린 후 무용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용에 애정이 있기에 다시 무용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계속 도전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서 몇 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믿어주고 따라오는 학생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성공을 거둬나가다 보니 다른 행복도 부수적으로 덩달아 찾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다시 데이트도 시작했답니다. 전 남편과 어수선하게 헤어진 후 남자를 더 이상 믿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서로의 리듬을 잘 맞추고 있어요.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은 다른 여자와 이어졌다며 다시 나타나고 싶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연락하면 아버지를 찾아볼 것이라며 위협을 했어요. 아마도 그 인간은 다시 제 곁으로 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전과의 망령에 무기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계속 앞만 보고 열심히 나아왔으니 이제는 쉬어가는 시간이 돼야겠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